7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그곳에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녀는 그 낡은 문을 결코 열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비극은 바로 그 오래된 붙방이장 문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골마 터진 상처처럼 과거의 악취를 풍기며 시작되었다. 1. 귀향, 그리고 불길한 서막. 2023년 5월의 어느 이른 아침, 초여름의 햇살이 서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얼굴로 전라북도 전주의 오래된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다. 수도의 아스팔트를 달구던 맹렬함 대신 거대한 은행나무 잎사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햇살은 부드럽고 투명했다. 콘크리트 바닥 위로 부서지는 빛의 조각들이 아른거렸다. 간밤에 내린 비로 촉촉해진 흙냄새와 이제는 주인을 잃은 화단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피어난 이름 모를 꽃향기가 희미하게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김서연 32은 렌터카에 시동을 끄고 차 키를 뽑았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 끝에 웅크리고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말없이 응시했다. 7년이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25. 끓어오르는 야망 하나만 품고 서울로 떠난 후 그녀는 이 땅을 등지고 살았다. 팍팍한 직장 생활에 쳇바퀴에 지어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의무를 다하기 일쑤였다. 7년 동안 이 집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물지 않은 흉터처럼 흐릿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부모님의 집. 이제는 적막과 황량함만이 감도는 곳. 한때는 따스한 노란 빛이었을 외벽은 세월의 때를 이기지 못하고 거무죽죽한 얼룩과 푸른 이끼로 뒤덮여 오랜 병을 앓는 노인의 피부처럼 보였다. 현관 앞을 장식하던 등나무 시렁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녹슨 철제 프레임에 위태롭게 얽혀 있었다. 어릴 적 매일 저녁 매달려 그네를 타던 낡은 철문 역시 붉은 녹이 슬어 있었다. 모든 것이 쓰러져 가는 것들의 쓸쓸함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살짝 깨물며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낡고 달아 빠진 열쇠는 여러 번 깅깅댄 후에야 겨우 자물쇠 구멍으로 들어갔다. 묵직한 나무 문이 과거의 길고 긴 한숨 같은 애처로운 기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가 문지방을 넘어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오래된 빈집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었다. 서울의 낡은 자취방에서 가끔 맡았던 죽은 쥐의 사체 냄새와도 차원이 달랐다. 이것은 전혀 다른 비정상적으로 농밀하고 차가운 비린내였다. 무언가 유기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한 듯한 역하고 달큼하기까지 한 그 냄새는 집안의 모든 공기를 질식시킬 듯이 짙었다. 정체 모를 불길함과 원초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끈적끈적한 죽음의 냄새였다. 이게 무슨 냄새야?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코를 막았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익숙한 공간에 대한 기억과 정체 모를 냄새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그녀의 발걸음을 안으로 이끌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나뭇잎과 정체 모를 파편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그녀는 어설프게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필름처럼 그대로였다. 다리 하나가 부러진 낡은 소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인 브라운관 텔레비전. 벽에는 부모님의 결혼사진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두 분의 미소마저 시간의 무게에 빛이 바랜 듯했다.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녀의 시선이 부모님 안방의 붙박리장에 닿기 전까지는 그 붙박리장 문은 넓은 갈색 박스 테이프로 빈틈없이 봉인되어 있었다. 테이프는 삭아서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단단하게 문틈에 달라붙어 있었다. 문 가장자리를 따라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자국과 누군가 절박하게 문을 뜯어내려 한 듯한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엄마 아빠가 이 붙박리장을 막아놨지? 내가 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어렴풋한 공포를 이겨낸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서 녹슨 커터칼을 발견했다. 칼날을 첫 번째 테이프에 가져다 댈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적에 휩싸인 공간 속에서 낡은 접착제를 가르는 서걱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유난히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몇 번의 칼질 끝에 북방위장 문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것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압축되었던 공기가 폭발하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었다. 밖에서 맡았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한 악취가 폭풍처럼 그녀의 얼굴을 덮쳤고 서연은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는 숨을 참고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온 희미한 빛만으로도 그 안에 기이한 물체를 식별하기에 충분했다. 성인 남성 상반신만 한 크기의 거대한 검은색 비닐봉지. 두껍고 질긴 재질의 비닐은 질기고 더러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비닐 표면에는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말라붙은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세차게 뛰었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비닐봉지를 향해 뻗었다. 차갑고 미끈거리는 비닐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밧줄을 더듬었다. 있는 힘껏 묶인 입구를 잡아당기자 작은 틈이 벌어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틈새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인간의 뼈였다. 검고 긴 머리카락 몇 줌이 심하게 쥐어뜯긴 듯 엉겨붙어 있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가버린 옷감 조각들. 그리고 그녀가 평생 맡아본 냄새 중 가장 끔찍한 악취가 그녀의 정신을 송두리째 휘감았다. 아, 아, 아. 서연의 비명이 작은 골목의 정적을 칼날처럼 갈랐다. 그 비명에 놀란 이웃집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무 심하게 몸을 떨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놓쳤다. 몇 초간 멍하니 있던 그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주워들었다. 허둥지둥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전주 완산경찰서. 맞나요? 여기. 전주시 완산구 교동 24번지인데요. 사람이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다시 손에서 미끄러전 낡은 타일 바닥 위로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서연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열린 붙박이장 문에서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갇혀있던 악령처럼 죽음의 기운이 꾸역꾸역 기어나와 집안을 채우고 있었다. 7년 전의 망령. 서연의 신고 전화가 있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평화롭던 은행나무 골목은 완전히 통제되었다. 전주 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현장 감식 차량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깜빡이는 경광등의 푸르고 붉은 빛이 입기 낀 담벼락 위로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호기심 많은 동네 주민들은 골목 어귀에 모여 수군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구도 오랫동안 비어있던 김진철, 박선희 부부의 집이 이토록 끔찍한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집안에서는 특수약품 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안방의 붙박이장으로 접근했다. 강력계의 한성민 경정 52 이감식팀의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는 숱한 현장을 겪으며 무뎌질 대로 무뎌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검은 비닐봉지는 조심스럽게 방 중앙으로 옮겨졌다. 감식 요원이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확인하며 초기 감식에 들어갔다. 팀장님, 보고 드립니다. 시신은 완전히 부패하여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젊은 법외관이 담담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골반뼈의 형체와 넙다리뼈의 길이로 보아 피해자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우측 네 번째 손가락뼈에 흙이 묻은 은반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목련꽃 모양입니다. 사망 시점은 한성민 경정은 백골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남아있는 일부 결합 조직의 석회화 및 부패 정도로 볼 때 사망 시점은 약 7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2016년 초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외관의 말은 다른 방에서 경찰관과 함께 상황 설명을 하던 서연의 머릿속에 거대한 망치가 되어 해리꽂혔다. 2016년 초, 그것은 그녀의 부모님, 김진철 씨와 박선희 씨가 지리산으로 향하던 길에 끔찍한 버스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였다. 수백 개의 서류가 검토되고 하나하나의 이름과 인상착의가 대조되었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일치하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 시기에 목련꽃 모양의 은반지를 낀 젊은 여성의 실종을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법리학팀이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다른 수사팀은 집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줄 작은 종잇 조각 하나, 사진 한 장, 혹은 그 어떤 사소한 물건이라도 찾아내길 바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아냈다. 그것은 넉 장으로 접혀 붙방위장의 벽과 칸막이 사이에 좁은 나무 틈에 깊숙이 쑤셔 박혀있던 작은 쪽지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다. 보랏빛 잉크로 쓴 글씨는 세월에 번쩍 희미했다. 서연은 그 필체를 보자마자 숨을 헛들이켰다. 그것은 어머니의 글씨였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그건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뜻이란다. 엄마 글씨야. 틀림없어. 박선희 씨는 글 쓸 때 살짝 둥글게 흘려 쓰는 버릇이 있었고 중요한 단어 밑에는 항상 밑줄을 긋곤 했다.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의 목이 꽉 메어왔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엄마. 그녀의 속삭임은 텅 빈 공간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이 문장은 즉시 중요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그것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서연의 어머니 박선희 씨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말은 무력감의 표현이자 뒤늦은 죄의 고백처럼 들렸다. 한성민 경정은 현장을 10일간 추가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대담하지만 합리적인 가설이 세워졌다. 김진철, 박선희 부부의 죽음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그들은 끔찍한 범죄를 숨기려 했고 결국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것일까? 밖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집 뒤의 은행나무를 물들였다. 7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망령은 이제 용감하게 죄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는 자들을 기다리며 어른거리는 듯했다. 단 하나의 단서, 은반지. 단순한 신원 미상 변사자 발견 사건은 이제 살인 및 사체유기라는 중대 범죄 사건으로 격상되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5월 19일 전북경찰청 회의실. 한성민 경정이 회의를 주재했다. 우리가 가진 단서는 너무 적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백골 한 구, 은반지 하나,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쪽지 한 장. 피해자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목련 아가씨라고 부르기로 하죠. 그녀는 어떤 실종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그녀가 연고가 없는 더돌이였거나 둘째, 그녀가 김진철 부부와 비밀스러운 관계였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목련꽃 모양의 은반지가 유일한 실마리가 되었다. 그것은 수공예로 제작된 반지였다. 수사팀은 며칠간의 탐문 끝에 전주시의 한 구도심에서 이제는 은퇴를 앞둔 늙은 세공사가 운영하는 작은 은방을 찾아냈다. 5월 22일 2명의 형사가 그곳을 찾아 백발의 세공사 민씨를 만났다. 노인은 눈은 침침했지만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 그는 반지를 건네받자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거 기억나지? 내가 아주 젊은 아가씨한테 만들어준 건데 20서너 됐을라나? 수수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랑 같이 왔었어. 그 아가씨가 먼저 세상을 떠난 언니가 목련을 참 좋아했다면서 목련 모양으로 새겨달라고 하더군. 이름이 유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 오셨는지 기억나십니까? 2016년 초였을 게야. 설날 되기 얼마 전이었지. 돈을 내던 그 중년 여성분 표정이 영 불안해 보였어.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라고. 2016년 초, 또다시 소름 끼치는 일치였다. 5월 24일, 수사팀은 다시 교동의 24번지 주택으로 돌아왔다. 더 정밀한 수색 과정에서 그들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낡은 다락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작은 마루판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에서 그들은 낡은 천 표지의 파란색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박선희 씨의 필체와는 전혀 다른 젊은 여성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렇게 바랜 일기장은 끔찍한 이야기를 펼쳐 보였다. 2016년 1월 10일, 선희 아주머니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이 집은 비어 있으니 아무도 모를 거라고 당분간만 숨어 지내라고 하셨다.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다. 모든 일이 잠잠해지면 아주 먼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숨어야만 한다. 그가 나를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그가 나를 찾아내면 나는 죽을 것이다. 2016년 1월 15일, 어젯밤 낯선 남자가 집에 찾아온 것 같았다. 아주머니와 그 남자가 거실에서 아주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서워서 나갈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다. 세상에, 그의 목소리였다. 내가 아는 그 사람,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서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니가 유나라는 이름에 누군가에게 쫓기는 여성을 숨겨주고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왜 유나를 죽이려 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어머니의 집안에서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는가? 한성민 경정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박선희 씨는 단순히 피해자를 숨겨준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부의 죽음, 저는 절대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의 버스 추락사고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사고는 2016년 1월 28일 국도 19호선 지리산 인근의 구룡계곡을 지나는 구간에서 발생했다. 29인승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추락했고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 명단에는 김진철, 박선희 부부의 이름이 있었다. 당시 경찰의 결론은 빗길 과속 및 운전미숙이었다. 6월 4일 수사팀은 지리산이 있는 남원으로 향해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경찰관 도정훈 경위를 만났다. 이제는 경감이 된 그는 낡은 사고 현장 역도를 펼쳐 보였다. 당시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 경감은 기억을 더듬었다.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철, 박선희 부부는 맨 뒷좌석 표를 끊었는데
시신은 운전석과 가까운 버스 중앙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신분증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요. 시신의 위치와 좌석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충격이 커서 다들 튕겨나갔으리라 생각했죠. 생존자들은 경황이 없어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요. 이 정보는 수사팀의 의심에 확신을 더했다. 김진철 부부가 제자리에 앉지 않았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6월 6일 수사팀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승객 중 한 명인 박남식 씨를 찾아냈다. 그는 현재 광주에 살고 있었고 당시의 부상으로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었다. 기억나고 말고요. 박 씨가 말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나는 앞에서 네 번째 줄에 앉았죠. 박선희 씨도 그 버스에 탔는데 제 기억에 그분은 아주 젊고 낯선 아가씨 옆에 앉아 있었어요. 딸은 아닌 것 같던데 그 아가씨 인상착의가 어땠습니까? 아주 마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었고요.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박선희 씨가 그 아가씨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걸 봤습니다. 아는 사이 같긴 한데 그리 친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아가씨, 그녀가 바로 붙방위장 속의 피해자 이윤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그녀가 버스에 있었다면 왜 사망자나 부상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없었을까? 가능성은 단 하나였다. 이윤아는 버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살해당했거나 혹은 누군가 그녀를 현장에서 빼돌린 것이다. 6월 10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버스 사고 당시의 모든 법리학 감정 서류가 전남경찰청 기록 보관소에서 증발해버린 것이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낯선 이의 출입 기록도 없었다.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무렵 서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님, 방금 엄마의 낡은 토끼 인형 안에서 USB를 하나 찾았어요. 자,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악마의 얼굴. USB는 색이 바랜 토끼 인형의 배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다락방의 낡은 장난감 상자 속에서 7년을 잠자고 있던 물건이었다. 데이터 복원 끝에 기술팀은 2분 남짓한 길이의 음성 파일 하나를 찾아냈다. 파일을 재생하자 덜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사람, 최강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유나를 찾아 우리 집에 왔었어요. 우리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내가 그 애를 숨겼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를 찾아주세요. 다들 그를 최 부장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KB어앤K 전주 지점 여진 심사팀에 있던 사람이에요. 증거는 없어요. 이 두려움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살인범이라고 믿어요. 녹음 말미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길? 녹음은 거기서 갑자기 끊겼다. 즉시 KB여행K 전주 지점에서 근무했던 최 씨 성을 가진 모든 직원에 대한 조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최강준 당시 44세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여신심사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말 갑자기 남쪽으로 발령받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은행 내부 기록에는 1994년생 인턴사원 이윤하가 2015년 중반 3개월간 근무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록도 함께 발견되었다. 추악한 가해자와 희생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최강준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본적지인 완주군의 주소로 찾아갔을 때 집은 이미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린 뒤였다. 그는 유령처럼 사라져 있었다.
6월 20일 밤 스성민 경정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쉬어 잠긴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강준을 찾고 싶으면 남원 삼거리의 지리산 모텔로 가. 103호. 나무 침상 밑에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서둘러. 그놈도 당신들이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날 밤 한경정과 수사팀은 즉시 남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103호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곰팡매와 악취가 진동하는 방, 삐걱거리는 나무 침상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작은 쇠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이윤아의 또 다른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게도 최강준과 처연의 아버지 김진철이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 진실이 그 어떤 가설보다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최강준은 번듯한 외모와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이었던 이윤아에게 접근했다. 윤아가 그의 추악한 본 모습과 불법 대출 비리의 실체를 알게 되자 그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고 그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서연의 어머니 박선희 씨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윤아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앳집에 숨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의 남편 김진철이 바로 최강준의 공범이자 위조 서류와 유령 대출을 위한 사업 파트너였다는 사실을. 최강준이 유다의 은신처를 알아내자 김진철은 모든 것이 탈로 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최강준과 함께 윤아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아내에게는 윤아를 데리고 경찰에 자수하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를 최강준에게 넘겼다. 최강준은 윤아를 살해했고 김진철은 그가 자신의 집 붙박리장에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왔다. 남편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윤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박선희 씨는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남편을 협박했다. 입을 막기 위해 김진철은 먼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버스 사고를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최강준은 그보다 더 교활한 여우였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김진철이 나중에 자신을 배신할 것을 우려한 그는 먼저 손을 썼다. 그는 버스에 몰래 손을 써서 아내를 죽이려던 김진철까지 함께 제거해버렸다. 가장 중요한 2명의 증인을 한꺼번에 없애고 끔찍한 비극적 사고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다. 5. 심판 그리고 남겨진 자해무 6월 25일 새벽 최강준의 은신처가 파악되었다. 경찰은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한의원을 급습했다. 최강준은 가명을 쓰며 한의사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붕을 통해 도주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다. 그 계집애가 입만 다물었어도 될 일이었어. 사건은 종결되었다.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7년간 어둠 속에 갇혔던 이윤아. 선한 마음 때문에 비극에 휘말린 어머니 박선희.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공범이 되었다가 결국 그 공범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버지 김진철.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연은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집을 깨끗이 수리하고 어머니와 불행했던 아가씨 이윤아를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으로 바꾸었다. 수사팀과의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제 부모님의 인생이 단순한 사고로 끝났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정의는 때로 듣기 좋은 진실이 아니라 묻혀버린 것들을 마주할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악은 언제나 어둠 속에만 숨어있지 않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얼굴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미소 뒤에 숨어 있다. 그리고 진실의 빛이 그 가면을 비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감추고 있던 잔인함의 깊이를 목도하게 된다. 전주의 낡은 주택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세상 저편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여전히 침묵 속에 묻혀 있을까?